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도 배롱나무 꽃은 더위를 이겨가며 예쁘게 피었습니다. 추석을 지나면서도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익어가는 열매들은 단물을 간직하고 곡식들은 양분을 부지런히 응축해 갑니다. 자연은 이렇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익어오니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그리워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읽었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를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생전에 펴낸 300여 권의 책 중에서 우상의 파괴, 지성의 오솔길,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저항의 문학, 젊음의 탄생, 축소 지향의 일본인, 메멘토 모리 등 이어령의 저서라면 가리지 않고 탐독해온 애독자로서 그때 그 시절 60년대 청년 이어령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의 화제가 되었던 책으로 그토록 유명했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는 교수님 나이 29세 때인 1963년 경향신문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입니다. 신문사가 제안한 제목은 한국 문화의 풍토였지만 교수님은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로 멋들어지게 바꾸어서 연재를 한 것입니다. 집차 경적에 놀라서 달아나는 시골 노부부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서문부터 예사롭지 않는 날카로운 예지가 번득였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은 꼭 길가에서 놀던 닭이나 오리떼들이 차가 달려왔을 때 날개를 퍼덕거리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서민으로 살아가면서 운명과도 같은 가난과 행포와 아군과 그 많은 불유 재난들이 소리 없이 엄습해 왔을 때 그들은 언제나 가축과도 같은 몸짓으로 쫓겨가야만 했던 우리 문화와 정서의 본질을 냉정한 시선으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보는 해안과 통찰력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육가락 하나하나의 엎어지고 눕혀지는 운명이 서로 연결이 돼서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놀이로 규정을 합니다. 개인의 운명보다 파당이라는 서로 연관된 운명의 형세 밑에서 권력과 행운의 득실극이 전개됐던 역사를 돌아보는 해야는 가히 천재적인 통찰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지계문화, 수레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에 수능의 지게를 만들어낸 문화를 비판할 때는 젊은 지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참신합니다. 왜 길 넓힐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면도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 오솔길 같으니까 민주주의를 행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길을 타기하여 자유의 수레가 다니도록 길을 닦을 생각을 하지 않고 험준한 오솔길을 그냥 둔 채 독재의 그 무거운 지게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고방식이 두렵기만 하다고 젊은 지성은 외치고 있습니다. 1963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4달러로 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2년 넘게 군정체제가 계속되고 있던 무렵이라서 정치적으로도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억눌린 시대였지만 청년 이여령의 쓴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때부터 그랬습니다. 알려진 대로 그는 22살 때였던 1956년 평론 우상의 파괴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문단의 대부로 통했던 무녀도의 작가 김동리를 대표적인 우상이라면서 신랄한 비판대에 세웠습니다. 첫 등장부터 매서웠던 그는 그 반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상의 파괴급 부분에 이 거룩한 우상들에 의하여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모진 형벌을 받을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그는 자신이 인기가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꼬마 때부터 인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천재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꼬투리를 잡았으니 선생님들도 좋아했겠느냐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판단만큼은 어긋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중은 그의 껄끄러운 쓴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만 해도 지난 60년간 한 차례도 절판되지 않고 300만 부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여령 교수님은 인습과 관행에 젖어 문제의식이 낮았던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민족의 나침반이 된 당대의 천재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 5000년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창조적인 인물로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은 고령의 나이에 비해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첨단을 개척해가는 지성의 전이로서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서재에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7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노트 수가 18,000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교수님의 수필인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는 나는 지금도 그 원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내가 혼자인가를 알았다. 푸른 나무와 무성한 저 숲이 실은 하나의 이파리라는 것을 제각기 돋았다 홀로 져야 하는 하나의 나뭇잎. 한 잎 한 잎이 동떨어져 살고 있는 고독의 자림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 잎과 잎 사이를 영원한 세월과 무한한 공간이 가로막고 있음을.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 왜 이처럼 살고 싶은가를, 왜 사랑해야 하며 왜 싸워야 하는가를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생존의 의미를 향해 흔드는 푸른 행커치프, 태양과 구름과 소나기와 바람의 증인. 잎이 흔들릴 때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의 욕망에 눈을 떴다. 나는 이여령 교수님이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할 무렵의 대담을 어느 잡지에서 보고 메모를 해둔 것이 지금도 빛바랜 노트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낙엽이 되면 빨리 줄기에서 떨어져야 하듯이 사람도 때가 되면 물러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잎들이 돋는데 혼자만 남아있는 건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 때 가지 않고 젊은 잎들 사이에 누렇게 말라 죽어있는 쭉정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 윤기가 있을 때 가을 바람을 타고 땅에 내려오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귀중한 철학이었습니다. 죽음에 적용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다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어쩌다 화면에서 본 이여령 교수님 얼굴에 골 깊은 주름이 생기고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어느 날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진 그의 모습이 보이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온 국민을 울렸습니다. 신문과 방송, 유튜브 등 매스컴들도 나라를 떠들썩하게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병을 맞이했고 죽음 앞에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여령 교수님의 부인이신 영인문학 강인숙 관장님이 남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교수님은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남편은 할 일이 너무 많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 몽테뉴의 수상록처럼 죽음에 임박해서도 날마다 일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손가락에 힘이 빠져 더블클릭이 안 되어 손글씨로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글 사이에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점점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고 그림도 없어지고 갈수록 글씨도 나빠졌습니다. 그에 대해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거리려고 애를 썼지만 일어났다가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걸을 수 없게 된 걸 깨달았을 때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토록 머리가 좋던 남편이 이제는 기억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치매가 온다고 생각하고 또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두 발로 서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고 그 부인은 전합니다. 중년의 지성미 넘치는 미남이었던 그 장관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누구나 녹이 슬고 부서지고 퇴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인 죽음은 그는 어떻게 대면을 했을까?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 예민한 예술가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너무 민감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심정을 자신의 글에 그대로 표현했다고 전해줍니다. 노트에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 노트를 다 쓰고 눈물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책을 내려고 했지만 그런데 노트 20장을 남기고 그는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지성의 커다란 산맥 같은 이여령 교수님의 그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지성도 죽을 때가 되니 이제는 따뜻한 감성으로 유연하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함께 살아오면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온 당대 최고의 서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화두가 눈물 한 방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들이 외치는 100마디 말이 트로트 한 곡이 주는 일을 당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무대의 가수 노래를 듣고 우는 객석의 청중을 보고 시청자들이 다시 우는 것을 보면 아직 사람 사는 세상이며 막간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에 젖는다고도 했습니다. 분노와 증오,
저주 말이 넘쳐나는 시대, 누군가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날카롭게 찔리고 배인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여령 교수님처럼 거칠은 야성에서 차가운 지성으로 다시 따뜻한 감성으로 이렇게 변해가는가 봅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신 지 반년, 시대를 앞서가던 그의 탁월한 해안과 통찰력도 이제는 가고 없습니다. 그분이 없는 이 세상은 불 꺼진 등대처럼 어둡고 암담하고 몸이 건조합니다. 사막에서 낙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삭막하고 허허롭기만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방황하는 군중들에게 민족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던 당대의 천재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한없이 그립습니다.